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본질이 뭘까 좀 진단해 보고요.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1382강 국내 기업 어려움의 원인과 올바른 해외 진출 방법 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뭐 경영 전략 분석 이런 걸 넘어서요. 한국의 발전 단계를 뭐랄까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보고 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연구원 체제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 그 근본적인 주장이 뭔지 좀 같이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데 경제 문제를 꼭 경제 논리로만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국이 뭐랄까 세계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좀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 거시적인 질문이군요. 네, 특히 이제 성장 이후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게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변화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시적인 관점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료에서 인류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좀 독특하게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진화기, 성장기, 그리고 활동기. 한국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활동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난 성장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였고 우리가 그때 뭘 잃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나요? 자료를 보면 지난 한 70년간의 성장기는요, 한국이 국제사회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뭐 기업 경영 방식, 법률 체계, 과학기술은 물론이고요. 교육, 문화, 심지어 뭐 종교나 철학까지도요.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 상식, 이론들, 이런 걸 아주 빠르게 받아들여서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네. 비유하자면 뭐 세계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책들을 아주 부지런히 읽고 배운 학생, 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한 학생. 아,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이 성장기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단순히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 활동기에는 뭐가 요구된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흡수한 지식을 그냥 뭐 모방하거나 반복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이제는 그 지식들을 우리 현실과 미래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또 융합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 신패러다임. 네,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자기만의 독창적인 논문을 써야 하는 시기, 뭐 그런 주체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활동기의 핵심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배움을 넘어서 이제 창조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 역할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 보면 이병철, 정주영 회장 같은 과거 리더들을 거의 뭐 신들이 인간 육신을 쓰고 태어난 존재처럼 막 묘사하기도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죠. 이게 아마 과거 성장기의 그 리더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면서 했던 역할, 그 중요성을 좀 극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성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추진력, 비전, 이런 걸 보여준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료는 그분들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점입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 리더십도 달라져야 한다. 네. 그럼 현재 기업과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서 특히 지적하는 문제가 있던데요. 네. 자료가 한 30년 전쯤에요. 많은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소위 스승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나 정신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녔던 현상을 언급합니다. 네, 그랬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지적을 해요. 그 지도자들이 뭐 개인의 영달이나 사업 번창 같은 그런 기복적인 조언은 해줬을지 몰라도 정말로 국민에게 존경받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방향성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 그렇죠. 그 결과 리더들이 올바른 방향 설정을 못하고
좀 단기적인 이익이나 권력 유지에 치중하게 되면서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의 씨앗이 그때 뿌려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핵심은 존경입니다. 존경. 과거처럼 그냥 외부적인 성과나 규모로 평가받는 걸 넘어서 먼저 내부 구성원들한테 진심으로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부족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내부 구성원부터요.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부의 존경이 국제적 존경의 기반이 된다. 이 지점에서 자료가 가장 세게 비판하는 게 바로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같아요. 노예나 노동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 이거 버려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데 특히 이 문제를 한국인을 천손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하는 점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 천손 개념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 자료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자료는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목적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찾거나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이미 끝난 성장기 방식으로 퇴행하는 거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실패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두드려 맞는다는 좀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요. 두드려 맞는다. 실패 강도가 클 거라는 경고네요.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천선 의식 때문입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은 하늘의 자손으로서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걸 넘어서 인류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이끌어야 할 특별한 사명, 즉 홍익인간의 사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아, 사명감. 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역할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런 사명을 바탕으로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그냥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보고 착취하는 방식은 천손의 사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돈이나 이익은 그런 사명을 다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시각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손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기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기여와 리더십이 목적이고 그래서 구성원을 노동자로 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독특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그 연구원 체제의 전환인 거죠. 맞습니다. 노동자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고 모두를 연구원님으로 부르자. 이게 그냥 호칭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게 단순한 호칭 변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업의 운영 철학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바꾸라는 요구예요. 기존의 피라미드식 상하관계, 지시와 통제,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고용관계의 틀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거죠. 틀 자체를요? 네. 대신에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뜻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그런 수평적인 가족 공동체 모델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이 연구원이고 회사는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운영된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럼 이 연구원 체제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존의 성과 관리나 승진 같은 개념은요? 아, 그 부분은 자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해요. 각 연구원이 자신의 역할과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인류 사회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연구하고 실행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스스로 연구한다. 네, 위에서 지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 아래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죠. 평가는 외부적인 기준이나 상대 비교보다는 각자가 자기 연구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체에 기여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걸 스스로 좀 돌아보고 동료들과 나누는 방식에 가까울 것 같아요. 관리보다는 상호 지원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보상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요? 월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월급이나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동의 대가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 체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월급쟁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좀 수동적인 이미지도 없애야 한다고 하고요. 네네. 대신에 기업은 각 연구원이 자기 본연의 연구 활동에 몰입하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생활비와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활비와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약간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가족 개념을 가져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필요한 만큼 생활비를 쓰고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네. 예를 들어 연초에 각 연구원이 자기 연구 계획이랑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고 기업 전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는 방식,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직급이나 연차에 따른 획일적인 차등보다는 각자의 역할, 책임, 필요한 활동 범위 이런 걸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네. 중요한 건 돈이 노동의 대가나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이자 연구 활동을 위한 필수 경비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아,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개인의 소유나 대가라기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어떤 공적인 자금 성격이 강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하는 게 좀 놀랍습니다. 2025년 가을, 특히 10월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서두르는 걸까요? 네, 그 시급성에 대한 강조가 이 자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료는 이런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제 또 한국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 변화를 외면하고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단순히 기업이 어려워지는 걸 넘어서 천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천벌이요? 어, 정말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변화를 좀 운명적인 것으로 본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왜 천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고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천손 사명과 연결됩니다. 한국인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인류 사회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그건 하늘의 법칙, 즉 우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벌을 치르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주의 질서. 네, 2025년 가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이 자료의 저자가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징후를 읽고 그 시점이 중대한 변화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어떤 절박함의 표현으로 익힙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경고네요. 네, 상당히 강하죠. 게다가 이 변화의 적용 범위도 상상을 초월해요. 삼성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심지어 동네 카페나 식당 같은 아주 작은 자영업까지 모두 예외 없이 이 연구원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적용 범위의 전면성도 이 주장의 파격성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조직의 크기나 업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일하는 조직이라면 그 관계의 본질이 상하 관계나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연구하고 기여하는 연구원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 크기와 상관없이? 네, 식당이라면 더 나은 음식과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하고, 카페라면 더 좋은 커피와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인류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류연구소라, 와, 정말 거대한 비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게 단순히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조직 내에서의 관계, 더 나아가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회사란 무엇인가? 일이란 또 무엇인가? 리더의 역할은? 돈의 의미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기존의 경제 논리나 경영학적 답변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철학적이고 약간은 영성적이기까지 한 그런 답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한 경제 성장률 높이기나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일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국 기업의 미래에 대해 정말 대단히 독특하고 또 급진적인 관점을 담은 자료를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성장기를 마감하고 활동기에 들어선 한국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나 서구 모델을 그냥 따라하는 대신에 천손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자각하고 모든 구성원을 연구원으로 존중하는 연구원 체제, 이걸 구축함으로써 인류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네, 그 핵심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 운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이걸 외면할 경우 천벌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까지 따르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제시되었고요. 단순한 경영 혁신을 넘어서 국가적 또 인류사적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이 자료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정말 대기업부터 동네의 작은 가게까지 전부 다 진정으로 모든 구성원을 연구원님으로 대우하고 각자의 일을 인류를 위한 연구로 여기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이것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